미국이 정말 요즘에 미친 것 같아요. 널뛰기가 이런 널뛰기가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트럼프죠. 이전 그래서 옛날에 조금 전에 그런 루머가 좀 많이 돌아요. 어떤 루머죠? 푸 싸고 콜 싸고. 이렇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다. 실제 이번에 트럼프가 그 90일 유예 그 발표하기 전에 그 SNS에다가 4시간 전에 어떤 거를 올렸냐면, 걱정하지 마라. 지금 주식을, 사라. 그렇죠.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푸시죠. 4시간 이후에 그 유예를 발표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미국 민주당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장을 그걸 하기 때문에 시장을 교란한다. 그렇죠. 교란이죠. 라고 해서 트럼프에 대해서 탄핵 이야기 그거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코인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민국.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미국을 보면 완전 영화 친구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친구. 네. 보셨어요? 봤죠. 몇 번 봤죠. 그거. 그렇구나. 딱 보면 친구 세대구나. 중국 많이 컸네. 내가 원래 니보다 땅은 더 컸다 아이가. 뭐라 캐산 놈아. 학시. 딱 그런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에 이제 같이 좀 공조를 많이 했잖아요. 친구처럼. 그래도 그나마 2000년대 한 후반까지는 친구처럼 좀 지내다가 갑자기 이제 중국이 많이 크니까 지금 이 사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견제를 해야 되는데 견제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일진이야 내가. 그렇지. 일진인데 이진이야. 내가 갑자기 막 컸어요. 그러면 일진이라도 다구리에 장사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미국이 그동안에 보면은 유럽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그동안에 동맹국들에게 어떻게 보면 폭탄 쏟아봤잖아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이번에 뭐 트럼프가 그거 발표하고 나서 베센트가 야 요거는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의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던 아주 고도의 전략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개소리다. 예. 근데 저는 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물론 처음부터 계산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일기 때 1차 무역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냥 미국이 관세 때리고 다른 나라에 동조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바이든 정권 들어가면서부터 좀 흐지부지 되면서 그렇죠. 점점 이 유럽이라던가 이 나라들이 중국 견제에 참여 좀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뿐만 목적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 유럽하고 캐나다하고 한국 뭐 이런 나라들에게 대량 겁을 주고 그러면 중국 견제에 참여하면 내가 좀 유예를 해주겠다 또는 뭐 협상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중국이 포위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기만술 뭐 이런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갑자기. 충분히 설득력은 있는 이야기예요. 설득력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게 좀 전후가 좀 바뀌었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물론 일기 때 그렇게 해서 좀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까 좀 더 강한 어떤 그런 전략적 선택을 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러기에는 이번에 정책을 썼던 것 자체가 사실은 미국한테 덤벼들면은 중국처럼 이렇게 보복 관세 더 강하게 당한다. 그러니까 니들한테 준 거는 이제 10%는 밑으로 하한선을 깔았고 위로는 지난번에 발표했던 상한선이니까 앞으로 협상을 한번 90일 동안 한번 해보자 이것인데 그렇다고 바뀐 건 없어요. 그 90일 동안에 결국 미국은 무역 적자를 많이 보는 아시아 국가들한테는 얻을 거 다 얻겠죠. 없겠죠. 그 다음은 환율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채 발행해서 강매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번에 미국도 많이 쫄았을 겁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미국이 이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환율도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국채는 중국이 매각하니까 국채 가격이 폭등하고, 그렇죠. 금리는 올라가고, 그렇죠. 이자도 올라가고, 그렇죠. 물가는 올라가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 내리지도 못하고, 완전히 그냥 콘에 물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아닌가? 쫄려서 갑자기 바꿀 수도 있다. 맞아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사실 중국과의 치킨 게임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중국은 그동안 미국 의존도를 대미 수출을 14%까지 줄였어요. 줄인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바꿔야 하면 물론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관세 저렇게 붙어버리면 당장에는 중국이 데미지가 커요. 왜냐하면 어차피 대미 수출, 그럼 뭐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물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미국이 그렇게 타격 볼 건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 들어가는 우리 이제 사실 트럼프가
이런 그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을 딛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 미국 내에도 뭐 문맹 그리고 좀 나름대로 조금 저소득층들 이런 지지층을 바꿔 올라왔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물가죠. 그렇죠. 먹고 사는 거. 그런데 지금 미국에 들어가는 주요 공산품들의 대부분은 다 중국산입니다. 그렇죠. 지금 달걀값도 무지하게 올랐죠. 이 상황에서 공산품 가격 지금 당장은 아니죠. 근데 이게 무역 보복이 바로 들어가면 중국은 바로 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쪽은 우리가 유예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 4개월, 5개월 뒤라고 생각한다면 중국은 당장이에요. 그럼 이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장 다음 달부터라도 미국 내 분명히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느끼게 된다는 소리죠. 대체가 없어요. 과연 이 부분을 누가 더 견딜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 게임이 이제 진짜 근데 볼만합니다. 제가 볼 때 이번에 또 베트남도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중국이 대륙인데 대륙이라면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유럽과도 친해질 수 있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에 포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미국이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에도 약간 계속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다른 국가들 유럽까지 만약에 유럽이 만약에 등 돌리면 안 되잖아요, 중국한테. 그렇죠. 최근에 중국하고 유럽이 회담도 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도 약간 반대로 생각해서 이제 포위를 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베트남도 지금 미국하고 다시 협상을 한다.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반전의 어떤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진짜 이 무슨 드라마 같은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가 머리가 무지 아파요, 지금. 제가 어제 꿈에 한번 트럼프를 만나고 왔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머리가 너무 아프대요. 요즘 오렌지 주 짜는 그 모양 있잖아요. 거기에서 더 머리가 아픈 거야. 왜 머리가 아프냐 하면, 트럼프의 가장 큰 목적은 미국에 지금 막대한 재정 적자를 줄여야 되는데, 그러게 사실은 관세라는 어떤 그 카드를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뜻대로 지금 과연 될 것이냐. 방금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국이 때리는 국채를 누군가가 반대로 사줘야 되는데 그동안 가장 미국을 도와줬던 큰 손은 일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가가 별로 없죠. 결국 우리한테도 아마 그런 짐이 아마 좀 나눠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트럼프의 어떤 생각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연구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참 어렵죠. 어렵죠. 어려운 숙제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최근에 왜 우리나라도 상당히 요 안에서 앞으로 외교전을 잘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가 최근에 보면은 이제 국채 그룹에 들어갔었잖아요. 들어갔는데. WGIB. WGBI죠. WGBI, 이 월드 거버넌스, 펀드 인덱스, 이런 쪽인데, 이쪽에 들어갔었는데, 이쪽에 지금 사실은 단 한 번도 그런 이해가 없었는데, 이거 유예됐어요. 내년 4월 달로. 네. 이게 큰 손이 일본이잖아요. 일본이 나름대로 조금 그걸 해가지고 좀 유예하자 해가지고 했다는 거야. 그럼 일본이 왜 그랬을까요? 일본이 그랬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정책 문제 아니에요. 일본은 이걸 나중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협상 카드에 뭔가를 쓰려고 뒤로 빼낸 거예요. 그 바람에 우리 쪽에 국채 들어왔던 외국 큰손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어젠가요? 우리나라 환율 시장 크게 요동쳤던 게 그 요인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은 국제 정세가 이렇게 여러 가지 국가 간의 변화가 있죠. 점점 우리나라가 힘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자, 그러면 만약에 미국이 우방하고 다시 좀 협상을 해서 중국을 완전히 포위하겠다는 작전을 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시 좀 회복될 수도 있는 희망이 좀 있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없을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러기에는 우리는 굉장히 이런 무역 쪽에서 굉장히 G2 미국하고 그러니까 중국 때 너무 그런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뭐 우리 중간재라든가 다 피해를 보는데 그쪽에서 반대로 또 손해 볼 수 있는 섹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뭐가 됐을까? 그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반도체는 아닐 것 같아요. 반도체는 좀 어렵죠. 반도체는 아닐 것 같고 반도체는 아무래도 더 압박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포위하겠다라고 하면 이 일반적인 메모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거까지 규제가 들어오면은 전부 다 고리가 있는 거죠. 네. 2차 전지는 이것도 어렵죠. 이것도 어려울까요? 이것도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장은. 2차 전지는 일단 뭐 트럼프가 막고는 있지만 어찌됐건 요거는
중국하고 싸워야 되는 부분이죠. 맞아요. 예, 상당히 어떤 그런 부분. 요거는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친환경하고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죠. 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럼 뭐 있을까요? 전선? 전선. 전선을 간다. 전선. 전선 어떻습니까? 전선. 전력주. 전력주, 전선 쪽은 나름대로 충분히 이제 가능성은 있죠. 그거 아니면 태양광 쪽인데 태양광도 친환경이니까 일단 좀 애매하고. 가장 뭐 원래 확실한 쇠는 거는- 태양광이 돼야 되거든요. 네, 제가 볼 땐 가장 한 거는 에너지, LNG, 뭐, 그 다음에 우리 방산, 뭐 이런 쪽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전선, 전력선. 네, 근데 이런 쪽으로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방향을 잡아가지고 시장에서 배팅하기에는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가장 그 가격 경쟁이 심하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글쎄 우리나라하고 내에서. 미국하고 저 미국 내에서 가장 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부분들 뭘까요? 뭐 이제 저는 로봇도 하나에 들어가요. 로봇 로봇도 지금 많이 급락했지 않습니까? 많이 겁나겠죠. 로봇도 어떻게 보면은 중국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 관세 대량으로 때려버려. 근데 한국에는 좀 협상을 해서 좀 덜 때려. 그럼 가격 경쟁이 생기잖아요. 뭐 충분히 로봇도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그런 섹터들, 그러니까 반도체는 되게 애매하고, 예, 이게 만약에 중국을 포위하여 가는 그런 전략으로 간다라면 반도체는 그렇게 호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저는 제 의견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냥 뚫뚫 말아서 이야기 드리면 기본적으로 수출 쪽에 그 노선을 두고 있는 거는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지금은 다 그 안에 있는 부품이나 중간이나 이 고리가 연결 안 되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말씀 좀 드리고 하자면은 만약에 다음 이제 정부가 이제 6월 3일이면 이제 새로운 어떤 대통령이 선출이 되죠.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수출 쪽에서 뭔가를 돌파구를 만들기 어렵다고 봐요. 당장은. 지금 트럼프 시대를 볼 때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럼 우리나라 경제를 활력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그동안 했던 게 뭐냐. 미국이 그동안 이런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쪽이 중요했지 않습니까? 미국은 소비국가다 이렇게 인식이 강하죠. 근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그 플랜의 첫 번째가 뭐냐면 미국을 제조국가로 만들겠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좀 그런 인식을 좀 바꿔야 돼요. 그동안 우리는 수출 중심에만 그동안 많이 포커스 맞췄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 시각을 돌려가지고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되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수출보다는 국내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분야. 그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대박이죠.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도 내수는 계속 침체. 그러니까 안으로부터 침투시켜서 밖으로 이제 그걸 한다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왜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쓸 거 아니에요, 소비가. 그럼 돈을 벌려고 그러면 뭔가를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침체돼 갖고 돈을 벌 수 있습니까? 그렇죠. 못 벌죠.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10년 전에 보면 자산주 부활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보면은 우리가 뭐 상법 개정을 하자, 뭐 하자는 거에 핵심은 뭐냐면요. 그 기업이 지금 너무나 그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된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많죠. 윤석열 대통령 시절 때 그걸 해보려고 했다가 일본은 벤치마킹을 했다가 허지부이 됐지 않습니까? 강제성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차기 정권이 누가 되더라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시장을 끌어올리고 그러면 새롭게 자산주의 어떤 부활, 이런 부분이 나와 있다 생각해요. 그 우리나라 보면 대기업들이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세금 덜 내려고 대주들이 너무 자산을 저평가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재평가만 제대로 컨트롤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 굉장히 크게 저는 활력을 다시 찾을 거라고 생각되고 거기서 출발하다 보면은 시장 경제가 활력이 됐고 내수가 또 소비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밖으로 좀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룸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 왜 정책주들 많이 움직이잖아. 정책주들 많이 움직일 때 우리 그 한 대표께서도 그런 관련주에서 뭐 지역화폐라든지 뭐 이런 쪽 많이 저는 이제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주를 보면 저는 소상공인.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소상공인이거든요. 난리예요. 지금 거의 뭐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보다 힘들 정도가 아니라 코로나는 시작에 불과했다. 지금 자영업자들의 신호물이 납니다. 그런 정말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 고통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살리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얘기 안 했나요? 치킨 한 마리 있잖아요. 그 치킨 한 마리 튀겨가지고 팔면 그거 배달까지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배민이나 이런 데서 다 뜯어가잖아요. 치킨 한 마리 팔면 1,000원 남답니다. 1,000원. 그러니까요. 그럼 하루에 몇 마리 팔아야 되는 거예요? 참나. 기가 찹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잘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가게를 정리하자니 누가 인수합니까? 인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수도 안 하는 거예요. 폐업 관련이
그러니까 원상복구 해야 되니까. 놔두면은 적자고 월세 나고 하니까 어차피 적자를 감안하더라도 계속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단적인 예를 이야기 드린 건데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지역 경기 이대로 가면 다 말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럼 저희는 뭐 어쨌든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그런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가격 경쟁이 좀 하는 그런 산업 섹터들을 유심히 보는 게 당분간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가격 경쟁은 경쟁이지만 차라리 경쟁보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좀 피해가 없는 뭐 예를 들자면 뭐 엔터주도 좋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엔터주들이 그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그런 쪽 관련된 뭐 플랫폼을 하는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쪽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 뭐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됐던 섹터라서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예, 아무튼. 또 혹시 그렇게. 뭐 개인적으로 뭐 우리 뭐 요즘 아마 투자자분들 고민 많을 것 같은데 네. 투자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만 제시해 주시죠. 저는 지금 산업 쪽에서는 그렇게 막 그렇게 좋은 게 보이지는 굉장히 않는데. 많디죠, 그죠? 그나마 최근에 이제 조정받은 종목들 중에서 만약에 이제 이게 상황이라는 건 모르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외국인이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바뀌기 시작하면 저는 전력주들, 전선주들을 좀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아, 저는 전력. 전선주들, 뭐 LS 일렉트로닉스라든가 최근에 좀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선 쪽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굉장히 또 경제도 많이 하는 섹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괜찮을 것 같지 않을까. 좀 저는 뭐 나름대로 이런 어떤 기술주들 쪽에서 만약 꼭 저한테 하나 찝자라고 이야기 드리면 차라리 지금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물린다는 표현보다는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보면은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 당연히 저는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봇도 당연히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봇도 그래서 중국하고 경쟁이 굉장히 심할 수 있는 섹터 중 하나고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견제하는 가장 견제할 수밖에 없는 산업 중에 하나가 로봇이 아닙니까? 무섭거든요. 중국의 그렇죠. 로봇이. 네. 그래서 로봇 관련 규제를 쪽은 반드시 크게 저는 할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조금씩 한번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담아볼 최근에 필요가 많이 있잖아요. 빠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올라갈 때는 좀 팔고 그렇지. 떨어질 때는 또 기다렸다가 이제 변화 나올 때 그렇습니다. 적감해서 아니, 하고. 만약에 적금도 뭐 3년, 그렇죠. 5년 들어가는데 그 생각하고 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 홍도 대표였고요. 류태형이었습니다. 많이 못다이가 많이 컸네. 네, 많이 컸네. 많이 컸네.